안녕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하룻밤 사이에 무려 6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증발한 셈이죠. 그런데 정작 차트를 열어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와 거의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거든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단순히 오늘 하루의 가격 등락을 읊어드리는 게 아니라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시장의 진짜 흐름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나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기준점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78,365달러, 이더리움은 2,191달러 선에서 아주 미세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지루한 혼조세랑 말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인지 아니면 폭풍 전야의 정적인지 헷갈릴 만큼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고요함의 이면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이 475억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475억 달러면 평소에 변동성이 크게 터질 때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수치 아닌가요? 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 거래량 감소가 특정 섹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전반적으로 다 빠졌나요? 그렇습니다. 디파이 섹터 거래량이 하루 만에 20% 넘게 감소했고요. 파생 상품 쪽도 20% 이상 빠졌습니다. 파생 상품까지 그렇게 줄었군요. 네. 심지어 시장의 혈액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은 31%나 급감했어요. 현물, 선물, 디파이 할 것 없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일제히 관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스테이블 코인 회전율이 30% 넘게 빠졌다는 건 이른바 스마트 머니들이 자금을 장전해 두고도 움직이지 않는 짙은 관망세라는 거잖아요? 네, 대기 자금만 쌓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말라붙으면 보통 가격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게 자연스러운 수급의 이치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매수세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78,000달러라는 역사적으로 꽤 무거운 구간에서 한치도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거든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가격은 방어되고 있는데 거래량은 마르는 현상이죠. 도대체 누군가는 이 얇은 호가창을 밑에서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는 건데 누가 이 가격대를 방어하고 있는 걸까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금은 멈췄지만 구조적인 장기 자본이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서를 오늘 시장에 나온 중요한 뉴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라면 어떤 기관의 움직임인가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즉 MSTR 주식을 4천만 달러 규모로 추가 매수하면서 비트코인 간접 노출을 또 한 번 확대했습니다. 아, 국민연금이요?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솔직히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의문이셨죠? 국민연금 같은 메가펀드가 비트코인의 상승분에 올라타고 싶다면 차라리 코인베이스 같은 기관 전용 코스터디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집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금광을 직접 살지 않고 금 캐는 회사 지분을 사는 격이니까요. 네. 왜 굳이 특정 기업의 결정에 휘둘려야 하고 심지어 실제 비트코인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면서 MSTR 주식을 사는 건가요? 이건 기관 투자치고는 너무 비효율적인 우회로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업 리스크와 프리미엄 리스크를 동시에 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기관의 자금 집행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왜 현재로선 가장 영리하고 합법적인 경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경로라는 말씀은 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거대 연기금은 자산을 매입할 때 상상 이상의 촘촘한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허들을 넘어야 해요. 아, 그렇겠네요. 운용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네, 이들에게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커스터디 리스크는 아직 내부 규정상 소화하기 힘든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의 가치나 매력도는 인정하지만 그걸 담을 합법적이고 안전한 그릇이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또 미국 SEC의 회계 감사를 받으며 기존 지식 포트폴리오에 클릭 한 번으로 편입할 수 있는 MSTR이 완벽한 제도권 래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도권의 포장지 같은 거네요. 네,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수십조 단위의 펀드를 굴리는 입장에선 유동성과 컴플라이언스가 보장되는 게 훨씬 비효율적인 거죠. 아, 그렇게 들으니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움직임은 사실 BJ 보야파티가 최근 언급한 논리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보야파티가 국가 단위의 자금이 비트코인 수요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그 발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멘트는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나오는 약간 단골 멘트이긴 한데요. 단골 멘트지만 지금의 거시 환경이 그 논리의 설득력을 굉장히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은 물리적 보관과 이동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달러나 미국 국채는 제재나 동결의 무기화 리스크를 최근에 여실히 보여줬잖아요. 네, 러시아 사태 때도 그런 리스크가 불거졌었죠. 네, 물론 보야파티의 개인적 견해일 수 있으나 중요한 건 이런 거시적 담론이 국민연금의 실제 액션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 거래량이 증발한 관망세 속에서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네, 거대 자본들이 신뢰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매집하면서 밑동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전통금융의 거인들은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넣기 위해 MSTR 같은 우회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게 일부에서 다룬 시장 흐름의 핵심 배경입니다. 자, 그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산업의 최전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서는 지금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2부 핵심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2부에서는 조금 더 산업적인 측면을 다뤄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설립자인 창펑자오의 최근 발언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여전히 본인 자본의 70에서 80%를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방점을 찍은 곳이 바로 AI 에이전트의 결제망으로서의 블록체인입니다. AI 에이전트의 결제망이요? 네, 이 결합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향후 10년의 자금 흐름을 읽는 핵심 키가 될 겁니다. 여러 단계의 업무를 알아서 수행하는 AI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AI가 굳이 블록체인을 결제망으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기존의 API 연동이나 핀테크망도 지금 워낙 잘 되어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쓰는 핀테크망은 철저히 인간을 증명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아, 인간 대상의 시스템이요? 네, 계좌를 열려면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야 하고 결제하려면 지문 인식이나 비밀번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본인 인증 과정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AI 에이전트 A가 AI 에이전트 B의 서버 자원을 초당 0.001달러씩 실시간으로 빌려 써야 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죠. 기계들끼리 아주 적은 금액을 계속 거래하는 상황이네요. 네, 이런 기계 간의 마이크로 트랜잭션에 기존 은행 시스템의 느린 정산 주기와 높은 수수료, 그리고 인간 중심의 고객 확인제를 들이밀 수는 없습니다. 아, 기계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코드 스스로가 가치를 전송하고 검증할 수 있는 네이티브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은 태생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 즉 코드의 실행으로 가치를 이전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국경도 없고 휴일도 없으며 이론 미만의 가치도 초당 수만 번씩 전송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계 간의 경제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네요. 창풍자오는 다가올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할 이 기계 간의 경제 활동에서 암호화폐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유일한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아, 그러면 이용자가 직접 차트를 보는 대신 자연어로 AI에게 거래를 맡기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개인 사용자가 내 지갑의 변동성을 5% 줄여줘 라고 명령하면 AI가 최적의 온체인 루트를 찾아서 스스로 거래를 집행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오늘 12% 넘게 급등했던 하이퍼리퀴드, 즉 HYPE의 움직임이 단순한 알트코인 펌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사례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모순이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는 온체인 기반의 파생상품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잖아요. 네, 중앙화된 주체가 없는 거래소죠. 탈중앙화 거래소의 본질은 규제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무허가성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는 거 아닌가요? 철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하이퍼리퀴드의 창업자가 직접 미국의 규제 심장부인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정책 당국자들과
온체인 파생 상품 규제 방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였습니다. 이거 덱스의 철학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거 아닌가요? 중앙화된 법인도 없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SEC나 CFTC 같은 규제기관이랑 협상을 합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철학적 모순이 맞아요. 하지만 스마트 머니들은 이 워싱턴행을 배신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생존 전략이자 해자로 해석했습니다. 생존 전략이요? 당국의 철퇴를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하이퍼리퀴드의 거래량이 너무 커져버려서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어 있을 수 없는 덩치가 되었거든요. 하긴 최근 파생상품 거래량이 엄청나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카고 상품거래소나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같은 전통 파생상품 시장의 공룡들이 규제받지 않는 덱스들이 우리 파일을 빼앗아가고 있으니 제재해달라고 당국에 로비할 정도니까요. 와, 전통 고래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온체인 파생 상품의 유동성이 거대해졌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매를 맞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타협점을 찾으려 한 걸까요? 단순히 타협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에이전트와 거대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온체인에 들어오려면 기술적 완벽함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규제적 명확성입니다. 아, 아까 일부에서 국민연금이 MSTR을 산 이유와 결이 같네요. 합법적인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이퍼리퀴드 측은 전통적인 증권사 면허를 따겠다는 게 아니라요.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당국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당국과 합의점을 도출해서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길을 뚫어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다른 경쟁 덱스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진입장벽이 됩니다. 시작의 자금은 바로 이 제도권 진입 기대감, 즉 파이의 폭발적 확장에 베팅을 한 것이죠.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양성화가 맞물리면서 기관도 들어오고 AI도 결제를 준비하는 거대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핵심 해설이 되겠네요. 네, 장기적인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당장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한 호가창으로 돌려보죠. 3부,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기 리스크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데 왜 지난 24시간 동안 트레이더들의 계좌는 말 그대로 피바다가 된 건가요? 오늘 하루에만 4억 2,409만 달러, 한화로 6천억 원 이상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펀더멘털의 견고함과는 별개로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기계적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청산 데이터를 메커니즘 관점에서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하루 전체를 보면 비트코인 2.6억 달러, 이더리움 1.2억 달러 등 전체 청산의 약 64.6%가 가격 상승에 베팅할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잘못 읽은 거네요. 시장이 위로 튈 줄 알고 레버리지를 썼다가 하락에 배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 4시간 동안에는 양상이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는 57%, 바이비트에서는 무려 71%가 가격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 청산이었습니다. 네, 극심한 변동성이죠. 롱도 죽이고 숏도 죽이는 이른바 위아래 톱니바퀴 장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까 일부에서 거래량은 위축됐다고 하셨는데 변동성은 왜 이렇게 살벌한 건가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거래량이 말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살벌해지는 겁니다. 유동성이 없어서 더 흔들린다는 건가요? 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수백억 원의 매도 주문이 나와도 촘촘한 호가창에 그걸 다 흡수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망세가 짙어져서 호가창이 텅 비어있을 때는 누군가 시장가로 약간만 물량을 던져도 가격이 훅 빠져버리죠.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네요. 맞습니다. 그 순간 턱 밑에 걸려있던 고배율 롱 포지션들의 강제 청산 물량이 기기적으로 시장에 쏟아지면서 하락을 더 부추깁니다. 이른바 청산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제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군요. 그럼 반대로 최근 4시간 동안 터진 숏 청산은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훅 빠지면 시스템의 알고리즘 봇들이나 역발상 트레이더들이 이걸 기회로 보고 시장가 매수를 강하게 집어넣습니다. 텅 빈 호가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니 가격은 순식간에 V자로 반등하겠죠? 떨어질 때 베팅했던 사람들이 다시 물리는 거네요. 네, 이번에는 가격 하락에 베팅하며 추격 숏을 쳤던 물량들이 스퀴즈를 당하며 강제로 매수 청산이 되고 이게 다시 가격을 쏘아 올립니다.
결국 펀더멘털 변화 없이 기계적 반작용만으로 수천억 원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 시장에서는 정말 모순적이고 지옥 같은 환경이네요. 위아래로 방향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세 속에서 진짜 큰 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오늘 확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이런 레버리지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공급량은 무려 1526만 비트코인을 기록했습니다. 1526만 개요?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이 2100만 개가 채 안 되는데 엄청난 물량이 잠겨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2025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에만 31만 6천 비트코인이 이들 장기 보유자의 지갑으로 순유입되었습니다. 와, 극명한 대조네요. 단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트레이더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진짜 고래들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물량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까 일부에서 나눴던 이야기와 완벽하게 연결되죠. 거래량이 급감했는데도 가격이 78,000달러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레버리지가 터지며 만들어내는 매도 압력을 이 장기 보유자들이 거대한 스펀지처럼 묵묵히 흡수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었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을 대하는 전략적 기준점도 명확해집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당장의 시세 움직임을 쫓는 추격 매수나 매도는 피해야 합니다. 알고리즘과 유동성 공백이 만들어낸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거든요. 지금은 변동성을 피해야 할 구간이라는 거군요. 네, 레버리지를 낮추고 장기 보유자 물량이 어디서부터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지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관 자본과 기술 인프라가 뻗어나가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내용을 쭉 따라오다 보니 시장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확연히 높아진 기분입니다. 표면의 차트는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질서정연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맥락들을 짚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합법적인 매퍼를 통해 비트코인의 노출을 늘리고 있고 창풍자원은 다가올 기계경제 시대에 AI가 사용할 결제 인프라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프로젝트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올 제도적 길을 닫고 있죠. 맞습니다. 시장에 진짜 자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징후들이죠. 네, 이 모든 논의를 마치면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AI 에이전트가 블록체인을 결제망으로 쓰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이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자본을 축적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로 진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네, 감정도, 공포도 없고 잠도 자지 않는 자율적인 알고리즘이 스스로 파생상품 시장의 판을 짜는 시대가 온다면 말입니다. 다음번 거래소 앱을 열고 호가창을 바라보실 때 맞은편에 있는 상대방이 과연 사람일지 아니면 스스로 진화하는 코드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적인 레버리지 청산의 소음 속에서 시장의 진짜 자본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질문해 볼 시점입니다. 네, 표면의 소음 너머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